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지난 연말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까지 불사하면서 불씨를 살려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1월도 절반을 훌쩍 넘겼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의원 정수 또 정부 권력 구조와의 관계 등에서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망마저 불투명합니다. 여야 5당이 제시했던 1월 정개특위 합의, 2월 임시국회라는 시간표가 지켜질지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여야 각 당이 사안마다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야 3당의 반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현행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확대를 했을 때 국민적 저항이나 문제점들, 허락을 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도 쉽지 않고 지역구 축소도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떤 접근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수 있는지. 뭐 여당이 거대당이 기득권 주장한다고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불비례성을 비례대표에서 우선 교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서 안 했다고 왜 우리가 못합니까? 민주당은 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고 한국당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5당 3색의 삼각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합의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과대대표 현상이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 때문에 생기는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도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당 합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되어 있는 거고, 사실 이 소인 그것 때문에 저는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면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를 별로 발견치 못하겠습니다. 꽉 막힌 선거제도 개혁, 과연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논의해 봅니다.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조성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태순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소수 야 3당이 이제 전동형 비례대표제 물꼬를 텄는데 합의문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한 가운데 어쨌든 간에 일정은 1월 달 추진해 가지고 2월 달 결론 내겠다 했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조금 합의 결과 이후에 진행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현실적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종합적인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일 교수님. 네. 뭐 전망은 저는 조금 일단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잘 합의가 된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그 자체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 전 좀 의문이 든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주장하시는 분들의 충정이라든지 논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문제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도입하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진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절대선 절대 과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례대표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잘 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영국, 미국은 아예 그런 비례대표가 없고요. 있는 나라 잘 되는 게 독일이라고 하는데 독일이 잘한다고 우리도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정치 불신의 문제,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어 그러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일 때 주장하던 거 야당일 때 완전히 뒤집고, 야당일 때 하던 말들 여당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정치 불신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례대표를 하면서 이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국민들이 구속명부제를 하는 것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비례대표를 대폭 늘린다고 만약 하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그게 절대선이고 절대 과제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추진 방식이 과연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좀 견해를 달래 주셨는데요. 조성대 교수님, 현재에 대한 진단 또 각 정당 정파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포함해서 듣고자 합니다. 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모든 문제를 해소하길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요구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따라서 그 지지율로 혹은 득표율로 대표되는 그 민심에 걸맞게 정당들에게 의석을 배분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제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독일식이든 뉴질랜드식이든 그런 그 일종의 그 혼합형 비례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칸디나비아식으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스코틀랜드식으로 추가 멤버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해 볼 수도 있고요.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고려를 좀 했습니까? 국회에서는 고려되진 않았는데 예. 어쨌든 그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지금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한 85개국으로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는 좀 그런 그 제도들을, 다양한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황태순 평론가. 예, 우리 비례대표 얘기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비례대표 즉 전국구를 갖다 도입한 것이 1963년입니다. 예.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61년에 5.16 쿠데타 이후에 영광급 장교들이 대거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꼼수와 같이 만든 것이 비례대표제 전국구인데, 당시 이북도 좀 배려하자 이런 것도 있었죠. 이북 약간 출신도. 있었는데 그것을 명분으로 세웠지만 실제 보면 그 실익을 다 누렸던 것은 영광급 장교들입니다. 예.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제하고 비례대표는 맞지 않습니다. 앞서 노동일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 뭐 435명의 하원 의원의 비례대표가 있나요? 상원은 100명의 비례대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세상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정치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근데 비례대표 우리가 1963년부터 비례대표 우리 전국구, 돈전자 전국구라고 약간 우리 비아냥거리면서 보았던 것은 결국 비례대표가 금권 정치 내지는 당내 보수 정치에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례대표제를 갖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어떤 심지어는 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도입했을 때 그 부작용 우리가 감당하기 쉬울 것인가? 전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현재 여야가 공히 지난 정부 때 약속했던 개헌 문제, 그야말로 헌정의 틀, 권력 구조의 틀, 이런 부분을 놓고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던 우리 내각 책임제를 택한다면 이런 게 가능한 것이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잘못 놔두면은 대통령 권력만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형태, 정부 권력 구조를 먼저 선행해서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논거를 주셨네요. 네, 하승수 대표는 그동안 이제 비례대표 운동 또 합의제 민주주의 오랫동안 운동해 오셨는데요. 최근 상황에 대한 진단 또 각 정파들의 주장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최근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학계나 시민사회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체로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하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공동 토론회를 했는데 합의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치권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거대 정당들이 일종의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행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이제 발목 잡기 하고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이 심한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정당들이 지금처럼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당이 정책 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정당 지지율을 올리지 않으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책이나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풀어나가는 첫 번째 단추는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보고요. 최근 며칠 동안 뭐 미세먼지 같은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지금 한국의 정당들 중에 미세먼지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지시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은 뭐 미세먼지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일자리 문제든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상대방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을 물어뜯는 것이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정치 형태가 보여지는데 그걸 저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원칙이 저는 실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면 또 일부 얘기는 그 이전에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정당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하성수 대표는 오히려 이런 형태 선거제도 방식을 바꾸는 것이 국회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다라고 시작해 주셨네요. 아까 제가 정파들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었는데요. 현재 그렇게 원래 일정대로 과연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개혁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키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뭔가 중간에 뭔가 절충점을 만들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네, 그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뭐 어떤 더불어민주당,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유한국당이야 뭐 반대한다 치더라도 지금 다른 야 3당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또 다른 야 3당들은 이게 도입되는 게 사활을 건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뭐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입을 원한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제 뭐 그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공약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만 어떤 저 자세를 바꾸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원래대로 지금 주장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현재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를 약간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고 그리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하겠다, 연동형을 하겠다. 뭐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만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자세를 분명히 한다면 뭐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선거제도 개편 실천 운동까지 하는 하성수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노 교수님 얘기를 하면은 일단 민주당의 좀 전향적인 태도를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야 3당 같은 경우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거대 양당이 문제인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아직까지는 당론으로 채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씀대로 권역별로 한다는 게 지금 현재 당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민주당과 야 3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저는 좀 첫 단추가 아닐까 싶고 그렇게 합의한 안을 가지고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들어가야지 저는 좀 내실 있는 협상이 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단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 나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합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파들의 입장 또 과제는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홍태순 평론가. 민주당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와 같은 당론을 정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현재 보면 일부는 뭐 아니다, 뭐 지역구 의원을 갖다 한 200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개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즉 의원 수를 더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들 과연 그 자기 자리를 내놓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보면 330이냐, 360이냐 뭐 그런 식으로 좀 한 10% 내지 20%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미리 자락을 깔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그리고 누가 키를 쥐고 있느냐? 결국 보면 자유한국당 사실은 민주당입니다. 자유한국당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민주당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만약에 도입되면은 보수 세력이 분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떤 뭐 계산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갖다 드러냈을 때 지금 보면은 손학규 대표가 이제 단식까지 하면서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을 지폈습니다만은
형식상의 합의문을 만들었었죠. 만들었죠. 12월 15일이던가요? 만들었는데 결국 이것이 의원 정수 늘어나는 부분으로 가게 되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거센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 키는 국민이 주고 있는 거죠. 예, 최종적인 키는 당연히 국민들이지만 황태선 평론가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실천 단계가 2단계나 남아 있네요. 일단은 여당의 민주당에 뭔가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연동형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는 한국당 또 그 다음 과제로 남아 있고 실천 전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민주당과 한국당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오히려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건 두 당이지만 그 두 당 안에 있는 그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을 하려면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선거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요. 따라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논의를 해갔으면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제 황태순 평론가님께서 다당제를 유도하는 비례대표제가 이제 대통령제와 맞지 대통령제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비교 정치학회에서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의 논의이고요. 이제 당시에 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던 다당제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가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다시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권위주의 체제를 회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 이후로 우리가 한 20년 이상 다당제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가 정치 불안을 심각하게 경험해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보고는 없고요. 예.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남미 국가에서는 주로 이제 다당제 하에서 비례대표제 하에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비교정치학계의 연구는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제가 어떻게 훌륭한 가버넌스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연합 정치를 통해서 훌륭한 가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양당제하고 대통령제가 결합되어 있는 건 지구상으로 보면 미국만이 예외적인 케이스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이런 다당제하고 대통령제가 걸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우려를 좀 이렇게 걷어내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쿠데타 문제 이야기하셨고 이게 1960년, 70년, 80년대 이야기하셨던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니까 아까 말씀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오죽하면 칼 레빈슈타인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미국의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아까 조금 중남미 이야기, 쿠데타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자, 비례대표제가 되면 필연적으로 다당제, 군소정당들이 난립하는 것은 그건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이는 여당은 아무래도 좀 다수당이겠죠. 한 40몇 %. 그러면 나머지 몇 개 성향 비슷한 당. 우리 예로 한번 들어보죠. 대한민국 예로. 그러면 예를 더불어민주당이 민평당, 정의당하고 열린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런 상태라면은 사실은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행정부하고 의회를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제도인 것이고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은 의회는 철저하게 행정부 집행부를 갖다가 견제하고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순간 그야말로 대통령 중심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 그야말로 초월적 대통령제를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중심제와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를 출범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안 맞다는 것이지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야말로 비교 정치학계에서 얘기했던 그와 같은 군부 쿠데타의 우려를 한 것은 아닙니다. 네, 한성수 대표 지금 이제 대통령제와 정당 중심을 강화하는 비례대표 강화하고 과연 어울릴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을 때 물론 다당제가 되겠지만 정당이 난립하는 수준까지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 정당 지지율 3%라는 진입 장벽이 있고 그 정도 진입 장벽이 있으면 한 대여섯 개 정도 정당이 아마 국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좀 보고요. 역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정도가 됐을 때 대통령이 지금도 우리가 협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협치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각 정당들이 이제 어떤 정책에 관한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좀 더 이렇게 협치가 이루어지고 이 대화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좀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아까 황태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개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작년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정치개혁의 입구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그 선거제도 개혁이란 입구로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어 왔던 여러 가지 뭐 권력 구조의 문제나 지방 분권의 문제나 이런 어떤 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들도 저는 논의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은 저는 선거제도 개혁도 안 되고 개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결국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불신하는 정치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력 구조의 문제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풀 때 5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개헌에 관한 논의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제와 뭐 다당제가 꼭 맞느냐 안 맞느냐 이론적으로 따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해보면 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뭐 이론적으로 처음부터 이건 뭐 대통령제와 다당제나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실 좀 다당제 아닙니까 현재로서 우연히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보다 정치가 뭐 나아졌나요? 만약 국민들이 자 지금 이렇게 5당 체제를 해보니까 훨씬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도화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수긍할 수 있을 거지고. 근데 안 나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당제가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가 이론상 따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낫지 않더라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론상으로 이 다당제를 그럼 제도 정착시키냐 하는 문제보다는 차라리 저는 지금 민심 그대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민심 그대로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민심 그대로 반영하려면 지금 뭐 정의당도 6석이었다 5석이긴 하지만 정의당, 민주평화당, 뭐 바른미래당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란 제도를 가지고서 인위적으로 20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14석, 5석, 6석 가진 정당을 아예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도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국회가 잘 돌아가더라.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 이걸 자 이렇게 정착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다 하고 국민께 설득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고 우선적인 해결 과제가 있다라고 해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예, 일단 미국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양당제 국가이지요.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가 성공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21일째 그 가버넌트 셧다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교섭단체 제도는 저는 지금 현재 20석에서 뭐 10석 정도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 정치가 지금 과거보다 좋아졌느냐. 다당제 하에서 지금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안정한 다당제죠? 그러나 안정된 다당제를 구축하면 그에 따른 연합 정치나 연합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구가하는 관행들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요. 과거보다 좋아졌냐,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1년 반 이전보다는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아마 지금 국회에서 교섭단체 또는 이제 정개특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논쟁점 중에 하나가 의원 정수 관련 문제입니다. 아까 조성대 교수가 얘기했던 기득권 문제를 또 하나 편법으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정수를 늘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개특위 자문위에서 의원 정수를 현재 정수 300명보다 20% 늘린 360명을 토대로 한 권고를 했는데
이 정도 늘리는 문제 황태선 평론가 어떻습니까? 아마 국민들로부터 돌맞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요. 지금 보면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100명, 200명으로 줄여라 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대한민국 아마 정부,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헌법기관 중에서 아마 국회가 신뢰도 순위로 따지면 아마 제일 아랫부분에 있을 겁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도가 낮아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국민들이 내 손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서 세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 손으로 뽑았는데 막상 국회에 들어가서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아쉽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어떤 고민을 갖다 들어주고 풀어준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덜렁 정치 개혁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과연 가만히 따져보면 의원 정수 늘리고 자기들 편하게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느껴질 겁니다. 거기다 330도 얘기하고 360도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예. 200명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1000명, 10,000명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략 200에서 299까지 맞추라는 얘기인데 우리 세종시가 생기는 바람에 한석 부득이는데 300대였는데 여기서 또다시 국민들 앞에 10% 늘리겠습니다. 20% 늘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신문에 나오는 의원들의 저런저런 모습 보면서 과연 국민들한테 이것을 갖다 메뉴라고 내놓으면서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총 비용을 동결시킬 경우에도 국민들로부터 돌맞을까요? 돌맞죠. 왜 맞냐니까 그거는 보좌관 월급 잘라서 결국 의원들 배불리겠다는 그런 돌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 대표. 제가 그 360명으로 늘리자는 이야기로 전국에 100번 이상 강연을 했는데요. 네. 돌은 안 맞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십니다. 네. 지금도 국회의원들 보기 싫은데 뭐 숫자를 늘리냐. 근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드리면 납득을 하시는데, 하나는 특권이 보기 싫은 건데 숫자를 늘리는 게 특권을 줄이는 방법이다. 어떤 직역이든 간에 숫자를 늘렸을 때 문턱이 낮아지고 특권이 없어지지, 숫자를 줄이면 가령 예전에 변호사 숫자를 300명 이하로 1년에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제한했을 때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변호사 사무실 문턱 높다는 이야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헌법에 줄어들고. 200명 이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것을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헌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헌법학계 다수 의견은 위헌은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저명하신 헌법학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360명으로 늘리는데 동의하셨고, 예. 사실은 뭐 우리 헌법은 200명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헌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불신하는 건 국회 총 예산을 동결한다고 해도 불신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에는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고 했는데 1년, 2년 지난 다음에 늘리면 어떡하느냐. 그 불신이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바는 뭐냐면은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법제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국회의원 특권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회의원 특권을 줄일 수 있는 입법을 하면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세비 인상 이번에 동결이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라갔는데요. 그 뭐 원상 복귀시키니 어떤 얘기가 네, 그렇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봉만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법률을 개정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받는 연봉 중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이렇게 좀 그동안 비판받았던 돈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합쳐서 지금 1억 5천이 넘는 건데요. 가령 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4,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돈만 없애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들의 적정한 연봉 수준에 좀 가까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들에게 그냥 뭐 말로 해가지고는 저는 설득이 어렵다고 보고 예. 정말 이렇게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나 국회법을 개정해서 정말 국회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설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승수 대표 전국에 100분 이상 강연했는데 돈 하나도 던져준 거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하 대표님이 아니라 현역 의원 전역 정치인으로서 그런 말 하시면 뭘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아까 얘기하신 200인 이상 299까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도 헌법을 합니다만 뭐 300명 해도 350명 해도 그건 뭐 200인 이상이니까 문제는 없는 것이고. 아까 너무 왕창 늘리지 않는 한 뭐 300 넘어도 괜찮다. 아니 왕창 늘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창 뭐 늘려도요? 더 합의만 한다면 하한선만 정해진 거라? 그렇죠. 그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그렇게 되면 결국 비례대표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를 안 삼았는데 구속명부제 지금처럼이니까 1번부터 수십 번까지 이렇게 정당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보고 정당 찍으세요 할 때 그건 분명히 직접 선거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들이 그 순위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거 한다 치면 뭐 예를 들어서 1번, 3번 자기가 직접 개방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고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서 정당 투표에 꼭 연동시켜야 하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정당에 무슨 여러 다당제를 만들어 놓고 여당과 다른 뭐 2, 3당과 합의를 해서 뭔가 뭐 내각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협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1등한 사람이 대개 지금은 한 40% 전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등, 3등 한 정당에도 그 후보에게도 내각 구성권을 상당히 양보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협치가 저절로 되는 거죠. 굳이 왜 국회에다가 민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대통령제 연정형이라는 새로운 이제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쨌든 그래 지금 노동일 의원 지속적인 주장이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민심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정당의 주도권이 워낙 강해서 오히려 민심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직접 선거 원칙 위배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독일식은 거긴 의원 내각제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의원 내각제하고 전혀 다른 얘기고 독일은 그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모든 국민들이 관여합니다.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라고 하는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회의 선거 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우리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통령 중심으로 여전히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의원 정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북유럽 3개국 빼고 일본, 미국 빼고 OECD 국가들의 평균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그 인구수가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걸 고려해 보면 우리는 이제 17만 명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37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 늘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국민들의 불신, 의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 그럼 지역구의석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의석을 줄이자라고 요구를 하면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양해해 줘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역구의석 줄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일반 국민들로 봤을 때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개혁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니 이런 얘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실천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태준 평론가?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비례대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시청자 여러분 투표하실 때 비례대표 보셨습니까? 명단 보셨습니까? 제대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정치는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지역구 의원은 서로 후보 간에 치열하게 싸우면서 서로 상호 검증을 합니다. 근데 비례대표 누가 검증됐나요? 위에서 당 지도부가 정하면 그 순번대로 아까 이제 구속형은 순번을 쫙 정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정합니까? 그거 정해놓고 자 우리 당에서 이런 물건이 나가니까 이런 상품이 나가니까 우리 당만 믿고 찍어주세요. 거기엔 어떤 사람 제대로 검증 안 된 사람 거기다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린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힘은 작아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당 지도부 권력자들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갖다가 채택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제는 안 맞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 대표님이 선거제도를 갖다가 이걸 고쳐가면서 결국 우리 개헌의 물꼬도 트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말과 마차를 갖다가 바꿔놓은 경우입니다. 마차가 말을 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끌고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하부 구조로서의 등등등 해서 뒤에 딸려오는 것이지 지금 자 선거제도가
마중물 역할을 했으니까 개헌을 한다? 그거는 말과 마차가 위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짧게 그 부분은 하성수 대표가 좀 얘기해 주셔야겠네요. 네. 일단 국회를 구성하는 규칙을 바꿔야지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민심 그대로 제대로 구성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지 개헌 논의도 풀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천 문제는 저희도 공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이후에 정당에서 비례를 많이 확대할 경우에 공천 방식에 더 주목하게 되는데 네. 황태순 평론가 얘기는 국민들의 직접 선택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역구가 훨씬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택 또 검증이 많고 비례대표는 그것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유권자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그 선거 후에 실제로 지역구 후보자를 찍을 때에도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당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지역구 당선 여부도 결정되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례대표만 지금까지 비민주적으로 공천되어 왔던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구도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도부에 줄을 서려고 하는 현상들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저는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하고는 다르게 정당들이 공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개혁하지 않는 정당에게는 정당 지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이 이런 비민주적인 공천을 개혁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정당이 책임지고 민주적으로 공천을 하도록 만드는 게 저는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예. 지역구 정치의 폐해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연말 되면은 우리가 이제 쪽지 예산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구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의 아주 극단적인 이제 양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가 견제해 주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참 불신은 많지만 네. 결국 정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당이 노선과 그리고 정책에 의거해서 그리고 전국의 균형적인 어떤 전망, 비전에 의거해서 네. 그 정책을 중심으로 펼칠 때 이런 그 지역구의 그 정치 폐 같은 예. 것들도 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물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인물의 집합인 정당을 우선적으로 바라본다. 네. 사람들은 그런 점들을 이렇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현재 생각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지역구 대표성을 너무 강하니까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좀 존중합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사항 때문에 지금 자꾸 그러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보장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5당이 있는데 왜 두 정당 전혀 기능을 못하느냐. 그러면 빨리 그 주장에서 교섭단체를 없애서 모든 정당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건 쉬운 개혁입니다. 쉬운 개혁은 안 하고 자꾸 어려운 개혁, 근본적인 개혁, 상을 다 뒤엎어야 된다는 식의 개혁, 이것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고요. 아까 얘기한 쪽지에서는 좋은 말씀하셨죠. 수십 년간 얘기된 게 뭡니까? 예결위, 소위 같은 거 모든 회의 다 공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국회 회의는 다 회의록을 남기고 회의록을 공개된다. 네. 이거 쉬운 개혁입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부터 하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되면. 역시 예. 근데 그런 작은 개혁, 작은 실천부터 해 나가야 그 다음에 어떤 국회의 어떤 정당의 정치에 신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큰 개혁도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들 발언하실 때 서울 들었는데 짧게 하십시다. 황태순 평론가하고 다 대표하시고요. 예. 아까 우리 조 교수님 이제 지역구 이제 쪽지 예산 말씀하신 지역구 폐해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전국 단위에서 큰 틀로서 보면 그야말로 지역구를 아예 없애면 되죠. 극단적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국 비례대표로 가면 그렇게 실제 선거하는 나라 있습니다. 네. 북한입니다. 북한에 간단해요. 아니 노동당에서 쫙 적어놓고 아니 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드림으로써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겁니다. 순번 정해서 그럼 놓고 뭐 이스라엘 등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니요만 예. 묻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자 인민들에게. 그래서 저는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 쪽지 예산 물론 폐해지만 그만큼 국민 대표성이 그 강화되는 측면이고 비례대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비례대표. 아직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은 전국구, 말 그대로 돈전자 전국구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그야말로 이런 보수 정치의 폐해를 갖다가 극심화시켰던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중심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안 대표 짧게 추가하시고요. 네네네. 뭐 그
북한을 비례대표제 국가로 분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예 지역구 선거를 하지 않는 비례대표제는 대표적인 국가가 네덜란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아주 훌륭한 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또 문제점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뭐 공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보완 장치들이 이미 논의가 됐기 비례대표가 때문에 강화가 되면은 그만큼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 과정이 더 민주화될 거다라는 것인데 네네. 뭐 추상적인 수준의 민주화될 거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식으로 어떤 점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지금 제안되고 있는 건 예. 당연히 정당도 자체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아예 공천 원칙을 공직선거법에 법제화하자라는 제안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중앙선관위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적 공천의 원칙을 공직선거법에 법률로 명시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정당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하고 다른 네. 것을 구체화시키는 법률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네, 그 그냥 뭐 막연하게 민주적이 네네. 아니라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령 독일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서 당원들의 비밀 투표로 뽑힌 후보자가 아니면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진성 당원제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방식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상향식 공천이라는 원칙을 법으로 명시하고 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그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같이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천 과정, 비례대표 공천 과정 좀 더 구체적으로 민주적인 법제를 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뭐 보완책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선거법에 이렇게 돼 있고요. 민주적이 한다 경선이 그러니까 돼 좀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독일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처럼 무슨 뭐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모든 국민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거 법제화하는 거 뭐 바람직합니다. 근데 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 지금도 가능한 얘기고 지금도 그런 것은 만약 도입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런 나라,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정치가 일상 삶에서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나라. 뭐 그야말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보좌진도 뭐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이 하고요. 독일 같은 나라 예를 자꾸 이제 드십니다. 우리가 독일은 뭐 좋은 모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좋은 점을 취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남쪽의 귤이 북쪽에 오면 탱자가 되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연원이 아시지 않습니까? 히틀러나 그런 또 나치당 같은 파워가 있는 지도자나 정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꼭 맞느냐 하는 건 좀 다시 봐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선거법 개혁 같은 거, 공천 과정의 민주화, 법제화 당연히 찬성하죠. 그거 지금 도입하란 얘기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안 되면 그거 안 됩니까? 해야죠. 여러 가지 당연히. 개혁 과정이 연동형 상관없이 해야 되는 과정해도 된다. 또 보완 과제가 된다 했는데 계속 조 교수님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지역구 정치의 폐해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역구라고 하는 건 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대표를 선출하는 아주 쉬운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구 대표 체계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 논의된 것이 이제 비례대표제고요. 특히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례대표제를 실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제하고 걸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어쨌든 걸맞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제하고는 궁합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미국만 한정했을 경우 그런데 뭐 다른 사례들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노동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뭐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의 같은 민주화에 것들을 추가하는 것들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20년 이제. 가까이 국회 감시를 하고 국회 개혁을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왔는데 시민단체에서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선거제도가 안 바뀌면 결코 그들은 이런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원내 교섭단체 문제라든지 공천 개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내렸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당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활동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역구에서 많이 되면은 선거에서 이기는 선거제도다 보니까
그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원내교섭단체를 완화하고 이렇게 국회 운영을 개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선거제도가 바뀌면 거대 정당들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책도 보지만 그 정당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그러면 공천 개혁 안 하고 뭐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고 이런 정당들은 다음번 선거 때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일단 아까 초반에서부터 현실화되려면은 거대 여야당들의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뿐만이 아니라 양당 쪽에서 다른 또 대안들도 계속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줄일 수도 있다. 김종민 의원의 경우에 28석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까 기득권 문제에 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신 그런 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소화를 한다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조금은 이제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보완도 가능해서 이렇게 하면서 권역별로 하자라는 얘기인데 권역별에 대한 입장은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현재의 방식으로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 확실치는 않은데요. 그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권역별로 할 때는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권역별로 하는데 현재 병립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뽑는 방식을 하면서 권역별로 나누게 되면 오히려 더 비례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1 정도가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많습니다. 170명 이상의 비례대표가 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해보면은 전혀 이 정당 지지율하고 의석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대신 어쨌든 석패율을 포함한 권역별로 해서 보완하겠다라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하는 건 괜찮다. 아하. 현재의 병립형을 유지하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모가 작은데 권역별로 쪼개서 얼마 정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든 아니면 전체 의석을 늘리든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300명 중에 47석인데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정치 불씨를 가장 키우는 것이 뭐 국회의원 특권들 누리는 거 아까 그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헌하면서 불체포 특권하고요. 면책 특권 이 부분 손보면 됩니다. 국민들이 미워하는 것은 권력자 인내합시고 거들먹거리는 정치인들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권역별로 갔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라면 석표율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석표율이 본질이 뭡니까? 자, 지역구 의원 나온 사람이 혹시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를 구제해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그 기득권이 아니고 뭡니까? 대부분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당의 중진입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결국 당의 유력자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기득권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안 맞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만든 것이 전국 비례대표입니다. 예, 지금 황교안 평론가가 얘기했던 이제 석패율의 경우에 중진들의 구제 기회가 되어버린다 비판적으로 봤었는데 긍정적인 취지는 뭐 진취적인 정당들의 이제 개척 기회다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민주당안에 대한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225대 75 연동형이냐 아니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5석을 권역별로 병립형으로 가면 훨씬 더 비례성이 악화된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75명 권역별로 쪼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못 쪼개죠. 못 쪼개죠. 그리고 이제 석패율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석패율 제도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지방이 예를 들면 기사당이 아주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지역구에서 그 3인당이 의석을 참 얻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면 3인당 대표가 그 지역구에 출마해서 그 일종의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전사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나 이제 정당 지지율은 오는 경우에 이렇게 정당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석패율 제도의 도입에 반대합니다만 그러나 석패율 제도가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에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당의 주도적인 의견이 도농 복합형 중대 선거구제였는데 연동형 주장하신 분들은 그 안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긍정적인 기대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는데 나름대로 한국당에서는 뭐 지역 독점 정당 문제 해소라든가
또 오히려 사표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하는데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이제 뭐 75명 가지고 권역별로 이제 쪼갤 수 있겠냐 이제 예.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현실에 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일단 어떤 양당들이 영원한 독식 구도를 좀 깨야 된다. 예, 예.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많이 좀 영혼함 쪽에 예를 들면 그런 쪽에 많이 배려해서 그래서 민주당도 영남 또 뭐 자유한국당도 호남에서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실험해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충대선거구제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대선거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영남과 호남을 어떤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도 이런 것만 깨도 저는 상당히 좀 지금보다 진일보한 정당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 중대선거구제 자체는 뭐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택한 예가 없고 중대선거구제를 그리고 과거에 일본 대만이 하다가 지금은 그 제도를 이제 쓰지 않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가 거의 중대선거구정 규모로 규모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하는 예. 것이고 예. 우리처럼 이제 지역구에서 후보자 보고 후보자는, 찍는 투표를 하면서 그거를 한 선거구에서 뭐 2명 이상 뽑는 그런 선거 제도를 택한 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대선거구제는 세계적으로도 이게 장점이 없어서 별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게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금권 정치 또 파벌 정치의 폐해가 심해가지고 사실은 일본에서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바꿨어요.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는 좀 일단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역구는 도농복합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농촌은 소선거구제 예. 한 명만 뽑고 도시는 2명 이상 뽑자. 그거는 뭐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연동형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지금 연동형의 어떤 네. 방식의 제도이든 간에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연동형을 전제로 해야 된다. 연동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도농복합이라는 건 예. 제가 중대선거구제도 세계적으로 예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도농복합을 지역구 선거를 한다는 건 사실은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도입되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동형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은 도농복합에 대해서도 저는 좀 열어놓고 얘기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쪽 말씀들 들어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1획도 바꿀 수 없는 지고지선의 가치라고 놓고 이 문제를 다 맞춰 나가다 보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마차가 말을 끄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독일의 예를 많이 듭니다. 계속. 예. 독일이 아마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19차 총선이 있었어요. 19차 총선에서 독일 아시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 지역구 299명, 비례대표 299명. 1대1이죠. 예. 1대1이에요. 그래서 598명이 정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111명이 더 뽑힙니다. 예, 초과 의석에다 초과 의석이 생기고 보장 의석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709명이에요. 자, 이와 같은 그야말로 아까 우리 노동일 교수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특수한 상황. 독일은 과거 150년 전까지 34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던 연방국가에서 다른 나라들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등등을 통해서 또 히틀러의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가부적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또 의원 내각제를 갖다 구성하는 가운데 이런 걸 택했는데 이게 지고지선은 가치냐 이걸 놓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중소 복합 선거구제도 채택할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자꾸만 이야기가 복잡해진다는 것은 조성대 어느 누군가의 얘기까지 기득권을 듣고 갖다가 아마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법적으로 듭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저기서 얘기하십시오. 첫 번째 용어를 좀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는 빼야 됩니다. 현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이고요. 저는 대선거구제라면 100%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전 세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한 국가에 불과합니다. 초창기 민주주의가 유럽에 정착되기 전 초창기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곧 그 비례대표제로 많이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거구제이면 제가 100% 찬성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대선거구제는 보통 한 선거구에 6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대선거구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예. 이런 나라들은 그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도 한번 실험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황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일식 사례는 지금 이제 독일식 사례가 이제 그 독일은 그 전국 보정 의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과 의석에 따른 전국 보정 의석을 가미하다 보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두 늘어나지 가지가 않습니까? 결합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희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정수를 300석 혹은 360석에 고정시키고도 충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것도 논의해 보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방식 도입했을 경우에는 초과 의석을 그냥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는 제한해 놓고 그 가운데 조정하는 방식을 택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계속 쟁점 의외로 좀 많네요 보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상당부 사람들이 취지는 좋지만은 과연 다양한 조건 속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반론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근본적으로 이 안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허점들을 또 지적해 주시고 했습니다. 이후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패널들의 의견, 특히 이제 추진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특히도 국회에 입과는가요? 주문사항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듣고자 합니다. 하승수 대표 여러 번 주문하셨겠지만 오늘 방송에서도 마지막 그 내용 포함해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황평론가님께서 왜 연동형에 그렇게 목을 매냐고 물어보시는데 선거제도의 본질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제도를 가지고 국민투표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 국민투표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계속할래? 아니면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이 나눠지는 비례대표제를 할래?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승자 독식이 좋으냐 아니면 비례대표제가 좋으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선거제도가 낳은 정치 불신, 정치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대통령 그 개헌안 발의안을 만드는 자문기구에 들어가서 2,000명 상대로 심층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60% 정도가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되고 정당 지지가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좋다라고 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저는 국민들의 지지가 저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황태순 평론가. 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종은 아니고요. 제도를 어떻게 고칠 그렇죠. 것인가. 제가 해미웨이 작품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아마 가장 절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개헌일 겁니다. 마음속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우리가 과거 정권부터 쭉 봐왔던 제왕적 대통령제가 뭔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 고민하는 말을 먼저 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나머지 우리가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인가 아니면 의원 내각제인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의원 내각제하고 이른바 케미가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 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모든 것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듯이 얘기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성대 교수. 예, 의회는 민주주의의 제1차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그 승자를 가리는 규칙이죠. 그리고 모든 패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패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한국의 소수당들은 의석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자신의 지지율에 걸맞지 않는 의석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 이를 반영하는 개혁들이 필요한 현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도 다양한 그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현실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고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훈 교수님. 네, 뭐 우리가 정치 개혁 언제나 해야죠.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러나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단 먼저. 언제는 우리가 정치 개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도입하면 이게 정치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물론 100%는 알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개혁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디테일한 부분 중에서 얼마든지 바꿔서 정치를 선진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걸 도입하지 않으면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뭔가 막 판을 뒤엎는 개혁만 해야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제도 만능주의, 개혁 만능주의 이거 좀 경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국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이제 국회에서 입법 방식이 될 건데요.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다. 이제 미룰 시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야 정당, 각 정당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정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주면서 집중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토론당당,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